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저지른 참담한 범행과 그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어떻게 정의를 찾아나가는지를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술 냄새가 집 안 가득하던 그날 밤이었어요. 46살 주부 한지연 씨가 늦은 시간에 부산 서면의 한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평소보다 훨씬 진한 술 냄새와 함께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지연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한쪽 구석에서는 20살 된 쌍둥이 딸 윤서와 윤지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평소 늘 밝고 활기찼던 아이들이 온몸을 떨며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고 윤서의 손목에는 선명한 멍이, 윤지는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급히 딸들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때 안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안방문을 열자 상반신이 벗겨진 채 침대에서 골아떨어진 남편 최도현 48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에 완전히 취해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흩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침대에 반나체로 쓰러져 있는 남편의 모습까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했어요. 지연 씨는 딸들을 꼭 안아주었고 그제야 아이들은 끊어왔던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지연 씨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 어쩌면 하고 싶지도 않은 이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요. 사실 지연 씨는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23살의 도현과 결혼해 23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죠. 결혼 초기에 도현은 대구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성실했고 가족들에게 다정한 남편이었으며 그 시절 지연 씨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도현은 원래 술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그땐 절제를 할 줄 알았습니다. 집에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도 지연 씨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도현의 사업이 경기 침체로 무너질 때부터였습니다. 공사 의뢰가 줄고 기존 진행하던 프로젝트마저 중단되면서 회사는 빠르게 어려워졌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0년 가까이 키워온 사업을 잃은 도현은 시리에 빠졌고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밖에서 접대용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취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지연 씨도 남편의 상실감을 이해하며 위로했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하루에 소주 2~3병은 기본이었고 심할 때는 5병까지 마셨습니다. 말투는 거칠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경제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수입이 끊기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생활비에 보탰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술값으로도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45살에 처음으로 집 밖에서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집 근처 부산국제시장 골목의 한 식당에서 주방보조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든 일임을 알면서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딸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술 냄새는 집안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붓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성격은 점점 예민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늦게 귀가하면 의심을 했고 딸들이 전화를 받아도 신경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3년을 함께한 부부, 언젠가 다시 예전의 도현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연 씨에게 위로가 된 건 쌍둥이 딸 윤서와 윤지였습니다. 두 딸은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하며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를 보완하며 성장했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고 신중했으며 윤지는 활발하고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결국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윤서는 심리학과, 윤지는 사회학과에 입학했죠.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윤서는 어머니를 안으며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주말이면 꼭 부산집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알코올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을 찾았고 온 집안이 술 냄새로 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웃과 시비를 벌이는 일까지 잦아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선 밤소음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지연 씨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주말이라 손님이 많은 서면 식당에서 일을 마치느라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보통은 저녁 8시쯤 귀가했지만 그날은 거의 10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 윤서와 윤지는 주말이라 서울에서 내려와 집에 있었죠. 평소 같으면 엄마가 일하는 동안 집에서 공부하거나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현이 오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이미 소주 4병을 비우고 5번째 병을 따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딸은 처음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는 건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각자 방에서 공부하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 9시쯤 도현이 갑자기 딸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고 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야, 윤지야. 아빠랑 같이 TV 좀 보자. 두 자매는 잠시 눈빛을 교환한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들, 공부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현의 말투는 흐릿해지고 같은 말을 반복했으며 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변했습니다. 윤서는 불안함을 느끼고 아빠, 저희 공부 좀 하고 올게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윤서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다시 앉히려 했고 그 과정에서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윤지는 언니를 돕기 위해 다가갔지만 도현은 이미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버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직접적인 말로 옮길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아픈 순간이었고 두 자매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거실에선 소파가 뒤집히고 테이블 위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윤서의 옷 일부가 찢어졌으며 윤지는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자매는 울부짖으며 그만해요. 라고 애원했지만 도현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도현은 결국 안방 침대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두 자매는 거실 구석에 웅크린 채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줘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가장 큰 공포의 원인이 된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진한 술 냄새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이 냄새는 앞으로 두 자매의 기억 속에 공포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시가 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 씨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진한 술 냄새와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난장판이 된 모습과 구석에서 울고 있는 두 딸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느꼈습니다. 윤서의 손목에 선명한 멍, 찢어진 윤지의 옷.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달려왔고 지연 씨는 그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조금 숨을 고르자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엔 두 딸 모두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독임 속에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윤지가 옆에서 보충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듣는 동안 지연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가리키는 건 하나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폭발한 지연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상반신이 드러난 채 골아떨어진 도현을 확인하자마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상황을 들은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15분 후 2명의 경찰관이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중 형사 박경석은 성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고 피해자의 심리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는 두 딸의 안전과 상태를 확인한 뒤 가해자가 안방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료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깊은 취기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형사는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지연 씨가 울분을 토하자 형사는 차분하게 지금은 감정보다 피해자 보호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현장의 옷가지,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꼼꼼히 사진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어서 DNA 감정을 위한 샘플 채취와 의료검진 절차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도현은 체포 과정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져 경찰차로 이송되었습니다. 형사는 지연 씨와 두 딸에게 앞으로의 수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두 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두 자매는 처음으로 안도감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예고 같았습니다. 도현이 경찰차에 실려 나간 후 지연 씨는 딸들을 꼭 끌어안으며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3년을 함께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를 스스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와 윤서, 윤지는 경찰서 피해자 전용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차가운 분위기의 일반 조사실과 달리 따뜻하고 안정적인 색감과 조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편안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사 박경석은 먼저 두 자매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심리 상담을 먼저 진행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윤서와 윤지는 각각 다른 방에서 여성 수사관과 함께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놀라울 만큼 일관됐고 시간대, 장소, 상황 묘사, 그리고 도현의 행동까지 구체적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찢어진 옷가지에서 검출된 도현의 DNA, 거실 곳곳의 지문과 흔적, 그리고 윤서의 손목 멍과 윤지의 어깨 상처는 강력한 물적 증거로 기록됐습니다. 의료진의 정밀 검진 결과에서도 두 자매 모두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외상과 심리적 충격 상태에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공식 의료 문서로 남았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구치소에서 술이 깬 후 상황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조사관이 혐의 사실을 알려주자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들이 제시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업 실패와 우울증, 그리고 과음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노렸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와 알코올 중독 치료 기록을 제출했지만 형사 박경석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라고 못 박으며 도현이 사건 직후 문을 잠그고 증거를 치우려 한 정황까지 찾아냈습니다. 이는 도현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사는 신속히 진행되었고 사건 발생 2달 후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미선이 선임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족 내에서 벌어진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며 가해자의 반복적 폭력과 알코올 중독 문제를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재판날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 기자,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고 도현은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깊이와 가해자가 친부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 의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윤서와 윤지는 증인석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진술했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판사의 눈에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여부가 명확히 보였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신중한 표정으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일주일 뒤로 정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연 씨와 두 딸에게 무척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수없이 상상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선고 당일 부산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기에 방청석은 시작 전부터 가득 찼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입정하자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 예를 표했고 곧 재판장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도현의 범행 사실과 피해자 진술, 현장 증거, 그리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상태였던 것은 인정하나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기본적인 판단 능력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청석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피고인 최도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 났지만 묵직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퍼져나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중형이었고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도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고 지연 씨와 두 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최소한 더 이상 그와 한 집에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선고 직후 도현은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사회와 단절된 채 12년의 형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친족 범죄자라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따돌림과 경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바깥 세상에서는 언론이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 친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도현의 과거, 사업 실패 과정, 술로 무너져간 행적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웃과 지인들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도현의 음주 폭력 전력과 성격 변화를 폭로했고 사건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랜 가정폭력의 연장선이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분노 여론이 들끓었고 그의 이름은 괴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사회적 매장은 완전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었고 친척들마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라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사건 이후 지연 씨와 두 딸은 살던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그 아파트는 거실, 안방, 부엌 모든 곳이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정리하며 도현과 관련된 물건들, 결혼사진, 사업상패,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윤서와 윤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야. 우리 새로운 시작하자. 새로 이사한 곳은 김해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새 모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지연 씨는 새 지역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두 딸은 각자의 길을 고민했습니다. 윤서는 경찰대 입학을 목표로 전과를 결심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윤지는 사회학과를 그만두고 법학과로 옮겨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재판에서 자신들을 변호했던 김미선 변호사의 모습이 큰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경찰대 준비와 법학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 훈련, 법조문 암기, 어려운 판례 분석까지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지연 씨는 그런 딸들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 계기가 너무 아픈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 모녀는 전문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 치료를 이어갔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해 새집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윤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피해자들의 방패가 될 거야.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누군가를 지키는 힘으로 바꿀 거야. 지연 씨는 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상처를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앞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이 겪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시작해 다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폭력,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배신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지만 새 모녀는 그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새로운 도시에서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힘으로 바꾸기 위해 각자의 길에서 치열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잘못이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그리고 정의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도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새 모녀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